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죠.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. 차갑고 딱딱한 역사적 통계 앞에서 문학이 어떻게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살려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.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삶이 그냥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 몇 개로 지워져 버렸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비극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? 그 차가운 데이터와 단 한 명의 생존자가 겪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 사이의 틈? 통계가 놓쳐버린 그 진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이 질문을 머릿속에 꼭 쥐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야기의 첫 장면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제주의 외딴 빈집을 향해 주인공인 소설가 경화가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. 굉장히 압도적이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주는데요. 이 차갑고 고립된 눈보라의 이미지가 앞으로 그녀가 마주하게 될 그 무거운 역사의 무게를 아주 생생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날씨에 제주도로 향했을까요? 사실 그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다급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. 서울병원에 입원한 친구 인선이가 제주도 집에 혼자 남겨진 자기 앵무새 좀 제발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했거든요. 이때까지만 해도 경아는 몰랐습니다. 자신이 그 하얀 눈 밑에 파묻혀 있던 거대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한 거죠. 그 텅 빈 겨울집에서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작은 앵무새. 소설 초반부는 이렇게 지극히 사적이고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에 집중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작은 새를 구하려는 여정이 결국 우리 시선을 아주 거대하고 끔찍한 비극으로 확 끌어당기는 기막힌 매개체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첫 번째 핵심, 유실된 데이터, 제주 4.3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. 방금 전까지 그 내밀했던 감정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무섭도록 빠르고 차가운 통계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25,000명, 이 첫 번째 차가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? 바로 당시 학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수입니다. 정말 안타까운 건 당시 주민등록 체계가 부실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 권력에 의해 기록 자체가 고의적으로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확한 사망자나 실종자 통계조차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정말 뼈아픈 수치죠. 25,000명,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.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사건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무려 10분의 1을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. 섬에 살던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참담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전체 학살과 폭력의 80% 이상이 다름 아닌 군과 경찰, 즉 토벌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입니다.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비율이 이렇게나 압도적이었습니다. 희생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더 먹먹해집니다. 여성이 전체의 21.3%를 차지하고요.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과 61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 끔찍한 폭력이 전투원을 향한 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을 향해 아주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는 것을 이 데이터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. 사건의 타임라인을 잠시 훑어보겠습니다. 1947년 3월 경찰의 발포로 비극의 불씨가 당겨졌고 1948년 4월 무장대 봉기가 일어납니다. 그 후 48년과 49년 사이 중산간 마을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는 작전이 벌어지면서 희생자의 대부분이 발생하게 되죠. 그렇게 1954년 9월 한라산 통행금지가 풀릴 때까지 무려 7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주도민들은 이념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소리내어 슬퍼할 권리조차 철저하게 빼앗겨 버렸습니다. 두 번째 파트, 애는 일의 시선, 반세기에 걸친 기다림입니다. 방금 우리가 살펴보니 거대한 매크로 통계에서 카메라를 쓱 당겨볼까요? 이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명의 생존자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인선의 어머니이자 4.3 사건의 생존자인 정심입니다. 그녀는 학살 당시 부모와 동생들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낡고 바랜 서류 더미 속에서 13살 이후로 행방불명된 오빠를 찾기 위해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너무나도 고요하고 처절한 싸움을 이어왔죠. 정부 기록은 거대하게 유실되어 버렸습니다.
하지만 소설은 그 거대한 공백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대신 아주 철저하게 이 애니꼴 일에 집중합니다. 정심에게 오빠라는 존재는 그냥 통계에서 빠진 숫자 하나가 아니잖아요.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. 우주와도 같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데이터였던 겁니다.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. 이건 정말 그 자체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. 사회 시스템이 강요한 잔인한 침묵, 가족 중 한 명만 연루돼도 평생의 발목을 잡았던 숨막히는 연좌제, 그리고 세대를 넘어 피 속 깊이 대물림되는 트라우마까지. 이런 것들은 국가가 발표하는 그 어떤 공식 통계 책자에도 기록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흉터들입니다. 세 번째 주제, 작별하지 않는다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. 이 심오하고 여운이 짙은 소설의 제목, 도대체 어떤 문학적 뉘앙스를 품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볼까요? 한강 작가가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제목엔 두 가지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. 첫째는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들을 향해 나는 절대 애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단호한 결의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한국어만의 독특한 문법이죠. 바로 주어의 생략입니다. 누가 작별하지 않는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만의 다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연대로 무한히 확장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.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? 이 소설의 프랑스어판 제목이 Impossible adieu, 직역하면 불가능한 작별입니다. 역사 속에서 억지로 누락되고 지워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초에 작별을 고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아주 뼈 때리게 보여주는 멋진 번역입니다. 자, 마지막 네 번째 파트, 애도로 남은 이야기입니다. 그 거대한 비극이 모든 데이터를 삼켜버렸을 때 과연 문학은 우리 곁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냉정하게 통계적 확률만 따지면 실종된 가족을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0%일 겁니다. 제로죠. 하지만 인간의 사랑, 그리고 기어이 애도하겠다는 그 끈질긴 의지는 이 뻔한 확률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. 효율성이나 성공 가능성 따위로는 절대 설명 안 되는,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 지독한 마음. 그게 바로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힘이거든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짚어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소설은 숫자로 요약되는 거대 통계에 저항하며 누락된 단 하나의 데이터까지 끝까지 기억하고 사랑하겠다는 가성 문학적인 방식의 통계적 복원 작업이다. 어떠신가요? 국가의 뻔뻔한 통계가 의도적으로 실패하고 외면한 바로 그 빈 공간에서 문학이 어떻게 한 개인의 우주를 다시 살려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요?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뇌리에 깊게 남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. 만약 그 차갑고 딱딱한 통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지워버린다면 문학은 과연 그들을 진정으로 복원해낼 수 있을까요? 무미건조한 데이터에 맞서는 이 스토리텔링의 위대한 힘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길잡이 삼아 직접 이 소설을 펼쳐들고 여러분만의 해답을 탐구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번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